3장 상담 이론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전문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외워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상담 이론이 이제 분류, 상담 기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지시적 상담 이론과 비지시적 상담 이론,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중심이 돼서 내담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정서적 영역보다는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상담이고, 특성 이론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진단을 하고, 예진을 하고, 상담을 하고, 추수, 후속적인 이제 조치가 취해지고, 그래서 내담자의 주변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내담자를 주변 환경에 적응시키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을 시킵니다. 이제 우리 그 보통 카운셀러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신경과 뭐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걸 원하죠. 나의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갖다가 원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에요. 인본주의 기초에서 모든 문제는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상담이 내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인지적 영역보다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조력을 신청을 하면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레포를 형성하고 진술을 하도록 하고, 통찰. 누구의 통찰이겠어요? 내담자의 통찰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이것이 내면화돼서 이게 이제 인격화.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성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시적 상담 이론의 기법도 이제 많이 쓰지만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방향성. 그러니까 내담자 스스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상담자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어떤 방법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내담자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영역에 따른 이제 분류를 보면, 인지적 영역의 상담 이론이 있고, 정서적 영역의 상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력 영역의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의 상담 이론은 인간이 가지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판단의 교정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뒤에 인지주의 할 때 요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 영역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아들러, 대표적인 이제 로저스. 그러니까 이 정서적 영역 같은 경우는 비지시적 상담의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제 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동적 영역의 상담 이론, 인간의 행동 문제를 다루는 상담 이론, 그래서 행동의 교정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울페의 상호재지적 상담 이론, 스키너의 행동 수정 상담 이론. 그래서 이 행동적 영역 같은 경우는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담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서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상담학의 발전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프로이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격 구조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한다. 유아 성욕의 발달 과정과 현실에 대처하는 방어 기제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앞서 봤지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아기 시절. 그래서 좀 더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아동기하고 이제 청소년기 그 정도까지. 그 안에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 영역의 갈등을 의식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내담자의 하여금 통찰하게 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각성과 통찰을 도와서 건설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이제 상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를 보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실수를
중립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내담자에게 반영하거나 숨겨진 의미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제 이 숨겨진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담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상담자는 정신분석의 틀로 분석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서는 안 되고 심리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욕구에 대해 통찰하도록 도와줄 뿐이고 직접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상담 기법을 보면 자유현상, 내담자라고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하여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담자는 떠오르는 것을 거르지 않고 상담자한테 이야기하고 상담자는 그것을 통해서 내담자 속에 억압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석이에요.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는데 해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 전이나 저항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해석은 해석하려는 내용이 내담자의 의식 수준 가까이 있을 때, 즉 내담자가 아직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의 분석이에요. 꿈을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의 억압된 욕망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니 이제 이게 꿈의 분석이 프로이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석 기법의 하나입니다. 수면 중 방어 기제가 약화되어 억압된 욕망과 갈등이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데 상담자는 꿈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내담자의 꿈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저항의 분석. 저항이란 상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적인 자료를 생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의미해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것, 피하려고 하는 것,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러한 저항과 갈등의 의미를 파악해서 내담자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전이의 분석. 전이란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타자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서 경험하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 신념, 소망 등을 표현하고 상담자는 이러한 전이를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과 문제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앞서서 봤지만 여기 해석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석이란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 전이나 저항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이 뒤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이 저항의 분석, 전이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걸 뜻합니다. 공언과 비판. 공언. 인간은 무의식적인 갈등에 의하여 사고나 행동이 동기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초의 체계적인 성격 이론, 최초의 효과적인 심리치료 기술을 개발했지요.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각성과 연구를 자극했다고 하는데 부모의 역할을 프로이트가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특히나 이제 도덕적 발달이 있어가지고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프로이트는 상담자의 탈도덕적 태도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를 했다. 아까 나왔잖아요.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레퍼럴 형성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특수한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을 갖다 이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 인간 행동에서 본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합리성을 경시했다. 그리고 임상실험에서 끌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교육심리학 때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프로이트의 주된 그 환자들이 중산층 이상의 특히나 이제 귀족 계층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스, 왜곡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본인의 이제 이론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아기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경시했다. 그 이유에 있어가지고 청소년기, 성인기에 있어서 의 측면들을 프로이트는 간과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론 등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 이론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아들러가 굉장히 친숙해졌죠. 비교적 한 7, 8년 전쯤인가요? 5, 6년 전쯤인가요? 책 한 권 때문에. 일본 사람이 쓴 책 한 권 때문에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단번에 유명해졌죠.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샀습니다. 수십만 권 더 될걸요? 100만 권 정도 팔렸을걸요? 1권 다 합쳐서. 그런데, 읽고 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출판사의 아주 효과적인 광고와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그랬죠. 근데 사실은 미워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일본에는 굉장히 그 말 자체, 미워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일본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스미마생 일단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이제 모든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집단 어떤 구성체로부터 본인이 이렇게 밀려나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한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고서 미워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쯤 나오나 그랬는데 책 한 3분의 1 정도쯤 되는데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미워할 수도 있는 용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게 있었잖아요. 뭔가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 한 방에 뭐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확 내갖고 그래갖고 내 인생 자체의 어떤 변화가 막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 책 내용에 있어가지고도 얘기도. 그리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허무합니다. 일종의 뭐 공동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 여기도 이제 아들러 여기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러가 이제 궁극적으로 했었던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은 많이 팔리고 출판사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책을 산 많은 독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한 그리고 아들러에 대한 어떤 오해만 만들게 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아들러가 얘기하고 싶었던 여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내용보다는 그 미워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그 그냥 표제 하나로 모든 것들이 이제 곡해되고 버리고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깝고 자 그래서 아들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심리학에 기초한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신 질환자들보다 일반 대중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무의식보다는 현실의 주관적 지각을 더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이 성적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에 의해 주로 이제 동기화된다. 그러면서 상담이란 내담자 자신의 열등 컴플렉스와 생활 양식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여 자신의 생활 목표와 생활 양식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들러
이론의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목적론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았고 인간은 원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이란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로서 사회 내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인간은 누구나 독특성이 있고 자기 자신을 보다 훌륭하게 창조하고 완성하기 위한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 미워할 수 있는 용기?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러가 얘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예요. 제가 이제 아들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면서 누구를? 자기 스스로를. 여기 이제 나오죠?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이고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창조하고 완성하기 위한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타인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제가 읽어본 아들러는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고 사회 속에서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며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 성공, 완전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아들러의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의식. 사실은 미워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데서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들러는 인간을 총체적이고 현상학적이며 목적적인 존재로 끊임없는 변화, 발전, 자기충돌을 통하여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슨 미워할 수 있는 용기예요. 무슨 미워할 수 있는 용기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행위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격이다. 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아들러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들러가 얘기하는 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인간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유아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시작되고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등감은 비교에 의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개인에게 극복해야 될 동기로 작용을 합니다. 동기인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아, 나 열등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동기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 완성을 위해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열등감을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한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를 열등감에 기초한 우월성의 추구, 사회적 관심, 체계 내 일관성, 무모성을 유지하는 욕구, 이런 걸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열등감. inferiority. 그래서 신체의 열등감, 심리적 무기력, 사회적 무능감에서 오는 주관적인 열등의식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열등감이 있죠. 기관적.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작은 키,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나를 갖다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특히나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예요. 이게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예요. 열등감 컴플렉스. 그래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확신 외에 행동의 열등성을 보여주는 것이 열등감 컴플렉스다. 열등감은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자기가 열등한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열등감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 왜? 비교를 해보니까 아우 쟤는 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 암기를 무지하게 잘해. 열등감 가질 수 있어요.
쟤는 키가 1m 85야. 근데 나는 키가 1m 65야.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컴플렉스로 가느냐?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열등감을 사로잡고 열등감이 노예가 될 때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은 열등 컴플렉스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이거예요.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믿고 행동하게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 컴플렉스의 세 가지 원인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는 기권 열등감, 그렇죠? 의존적인 자녀 교육에 따른 과잉 보호,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양육 태만, 이런 것들이 열등감 컴플렉스의 원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 작은 키에 대해서 열등감은 느낄 수 있어요. 주관적인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아니 뭐 까짓 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성의 추구예요. superiority. 의 추구. 어리티 나오면 이상하게 발음이 안 되네요. 단순한 열등감의 극복에서 시작되며 자신 스스로 정한 내적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려고 우월로 나가려는 적극적인 힘이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할 것은 완성하고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선천적인 경향성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일생을 통해 환경을 적절하게 다스리며 동기의 지침이 되며 심리적인 활동은 물론 행동을 안내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동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을 가진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한 우월성의 추구가 건강한 삶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 사회적 관심, 공동체적 정신, 바로 이게 이 사회적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는 이 사람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용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미워할 수 있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열등감 컴플렉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사회적 관심, 공동체감이에요. 사회 공동 목표 달성, 사회에 공헌하려는 경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은 세상의 일부분이고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개인의 열등감과 소외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소속감과 행복감, 유능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심이다. 생활 양식, 개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 목표, 우월성을 향하여 가도록 이끄는 힘이에요. 삶을 영위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전제와 가정으로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꿰뚫어 흐르는 일련의 반복적인 형태가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생활 양식은 4, 5세 사이에 형성되며 형성되고 나면 이후의 경험을 통과하고 활용하는 하나의 지침이 된다.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제가 누이 말씀드리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계속해서 얘기되는 겁니다. 로크도 얘기하고. 일단 생활 양식이 형성되면 이것은 우리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일생을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자,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생활 양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배형, 부모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독재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녀도 지배형으로 형성되고, 기생형, 부모가 자식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독립심을 길러주지 못할 때, 회피형,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특징을 보이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길을 꺾어버림으로써 나타난다. 사회적 유형형,
높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성숙하고 긍정적이며 심리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인생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과 협동한다. 그 다음에 가상적, 허구적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가상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기보다 주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뭔가, 픽셔널, 파이널리즘, 가상적, 허구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야기는, 개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독특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허구로서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행동의 원인, 충동, 힘 등을 넘어서서 행위의 최종 설명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최종의 목적 때문에 무엇을 진실로 수행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위한 창조적인 힘을 갖는다. 목적론의 불가역성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에 대한 개인의 관점만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봤잖아요. 인간은 목적론적 존재라고. 자, 보호기제. 보호기제란 프로이드의 자기방어 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프로이드의 방어기제는 개인 내적인 것이고 아들러의 보호기제는 대인관계적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기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지각된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물러서는 것, 주저, 어떤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지만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둘러가기, 다른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통로 좁히기, 성취하기 쉬운 과제만 함으로써 실패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가족 구성, 출생 순위. 이제 아들러가 이제 독특하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이제 바로 이 가족 구성, 출생 순위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아동의 출생 순위는 인간이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나 생활 양식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을 구성하는 청산이 될 것이다. 출생 순위와 가족 내의 위치에 대한 해석은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로 태어난 사람하고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하고 다릅니다. 또 첫째가 여자아이인가 남자아이인가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자아이들로만 구성된 자매하고 남자아이들로만 구성된 형제하고는 또 달라요. 형제하고 자매라고 하는 것이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구성체하고 딱 아이 하나만, 여자아이든지 남자아이든지 하나만 있는 가정하고 그 아이의 성격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 목표는 사회적 관심의 결여, 상식의 결여, 용기의 결여를 사람들의 주요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결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용기라고 하는 건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이 용기,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해야 하는 용기라고.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부족한 사회적 관심, 상식, 용기를 풀어넣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력하려 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컴플렉스예요. 그릇된 생활 양식의 발달 과정에 대해 이해시키고 그를 통해 컴플렉스를 우월성의 추구를 향한 의지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생활 양식을 구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져간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사실은 아들러가 지금 여러분도 쭉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목적적인 존재, 그렇죠?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진 존재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월성의 추구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떠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조화된 틀을 갖다가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킨다. 왜?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러 입장에서는. 개인 관계적 존재예요. 열등감의 감소, 실망과 압박의 극복,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지각과 목표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동기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의 평등성을 자각하고 사회에 보다 많은 기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상담 과정을 보면 상관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우호적이고 대등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왜? 아까 나왔잖아요. 인간은 대면적 존재예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자들의 관심과 경청을 바탕으로 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분석을 합니다. 내담자의 부적절한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평가하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생활 양식 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부적절한 생활 양식을 파악하고 내담자의 역동성을 탐색해서 그의 신념, 감정, 동기, 목표를 이해를 하려 하죠. 그 다음에 해석과 통찰입니다.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부적응에 대해서 해석하고 내담자의 자기 이해와 통찰을 촉진합니다. 생활 양식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고 그렇겠죠? 개인적인 논리를 확산시키며 그것이 현대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나의 잘못되었던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해석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잘못된 목표, 자기 표현적 행동에 대한 통찰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향, 상담자는 재교육을 통해서 내담자가 신념과 행동에서 새로운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을 하죠. 바로 이제 그게 재정향입니다. 그래서 초기 회상, 가족 역동성, 통찰을 바탕으로 비효과적인 신념과 행동에 대한 그 대안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재정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기법, 출생순위 형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초기 기억을 분석을 하고 내담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지향해 왔던 목표, 보호 기제, 기본적인 오류들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꿈의 분석도 합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꿈의 의미를 분석하고 미래를 향해 가진 목표를 고려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꿈속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잠재되어 있던 억제되어 있던 그리고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가졌던 이런 것들이 이제 꿈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질문, 내담자가 가진 증상의 목적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그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다. The question. 그다음에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내담자의 길을 살려주는 기법으로 내담자의 생활 양식에 접근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효하다. 마치 몽환처럼 행동하기. 새로운 역할을 해보도록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단추 누르기 기법. 내담자가 유쾌한 경험과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번갈아가며 생각하도록 하고 각 경험과 관련된 감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내담자 스스로 원하는 감정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단추 누르기 기법이에요. 눌러서 유쾌한 경험, 유쾌하지 않은 경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버튼 누르는 것처럼 정지, 유쾌한 경험, 정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 번갈아가면서 이제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단추 누르기 기법이에요. 내담자 스트레칭 뱉기. 내담자가 어떤 목적과 대가를 얻으려 하는 행동이 결국 총체적으로 선화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부터는 어떻게 돼요? 못 먹죠. 마이너스 기법.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내담자를 과잉 동정함으로써 내담자의 행동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역설적 의도. 증상 처방 기법 또는 반암시라고 하는데 내담자의 저항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동참함으로써 그 행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할게.
그러면 나는 안 해.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할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역설적 의도죠. 심상 만들기. 내 남자에게 특정한 심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상기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심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러의 그 독특한 그 심리학을 갖다가 독특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독특하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그 개념의 어떤 연결이 합리적이고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이 상담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지만 우리 상담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 아들러의 상담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그 상담 이론과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아들러의 이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해야 되는 용기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아들러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